어, 인행사 이제 사회조사 기법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자격증 중에 그것도 있어요. 그 사회조사론이라는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문 사무직으로 무엇 볼 때 보는 거죠, 그건? 어, 그, 그 기사 시험 볼 때 보는 거예요. 사회조사 분석사는 시험이 있어요. 자, 앞으로도 사회조사 기법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큰 제목이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교과서는 이렇게 언제나 목차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목차, 이렇게 생긴 목차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책에 이거 없나요? 그래서 자, 사회복지조사로는 5개 키 챕터로 되어 있죠.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조사 연구 설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만만치 않아요. 연구 설계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챕터 1하고 챕터 2가 가장 어려워. 거기에 챕터 1에는 그 독립변수, 종속변수 하면서 겁나게 어지러워져요. 자, 그 다음에 조사 연구 설계가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가장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측정이니 자료 수집이니 표본 조사 욕구, 연구 방법론 이런 것들은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1가하고 2가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한 장 넘기면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에서 과학적 방법이란 말이 나와요. 자, 과학적 방법이 나오면서 자, 교과서로 이렇게 쭉 보고 공부하셔도 되죠. 자, 지식의 탐구라고 써져 있죠. 지식의 탐구 해가지고 지식의 탐구 방법 하기 전에 여러분 지식이 자, 이 책을 다 따라서 지식이 뭐죠? 자, 제가 한번 볼까요? 세상에 수많은 자료들이 있고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 의사결정권자들이 딱 주목하는 순간에 정보로 바뀌죠. 그죠? 그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고 체계화시키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어느 정보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추정해서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지식이라고 하죠. 그 지식은 어디다 써먹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연구하고 이런 것 할 때도 지식이 써먹고, 자, 이 지식이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그 유명한 지혜가 되는 거죠. 근데 꼭 지식이 있어야만 지혜로운 것은 아니고, 또 지식이 없어도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지혜를 찾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지식 말고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여튼 우리는 열심히 공부합시다. 그러죠. 혹시 또 늙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될 줄 알아요? 더 나쁜 사람도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식의 탐구 방법들이 여기 나오는데, 관습에 의한 방법이다. 그래서 사회적 습관이나 전통적 관심을 의심의 가정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지식의 탐구 방법이다. 관습 그대로를 받아들인 것도 지식의 탐구 방법이에요. 어서 와.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래, 이제, 그래요. 괜히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권위에 의한 방법. 자,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권위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하죠. 누구에 의하면 어떤 학자에 의하면 그죠? 그죠?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직관에 의한 방법도 있습니다. 가설 설정 및 추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자, 우리가 뭔가를 연구하고 과학적 증거를 내놓으려면 가설과 추론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좀 해줘. 근데 이런 거 갖추지 않은 채 분명한 명제를 토대로 대상에 대한 직접적 인식을 추구하는 방법인데, 그렇다면 직관에 의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냐?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아, 사람은 죽는갑자 이런 것도 과학적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미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까? 자, 그다음에 신비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신애언과 초자연적 존재로부터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있고, 교회 다니신 분들은 꼭 성경책을 중심으로 거기에 써졌냐 안 써졌냐로 진리 지식관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자, 과학에 의한 방법. 자, 지식을 습득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정의에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일련의 시스템,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이고, 이 제목이 뭐요? 과학적 방법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면서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하려면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사회적 현상은 조사와 연구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있어요. 조사와 연구를 쭉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오류가 발생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오류가 부정확한 관찰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식적 활동의 부재로 현상에 대해서 정확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부정확한 거죠. 그러면 부정확하게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와 지식은 그 자체도 뭐일까요? 부정확하겠죠. 제발 그렇다고 했죠. 부정확하게. 그 다음에 과도한 일반어는 우리들은 보통 오류에도 많이 사용되는 것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 경험을 해요. 몇몇의 고립된 사건만 경험해요. 그 몇몇의 고립된 사건의 경험을 일반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연구 과정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몇몇의 고립된 사건을 경험하는, 관찰된 소수의 사건이나 경험을 근거로 현상의 규칙성을 일반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다른 현상에도 써먹어 보려고 해요.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어는 같은 단어인데 표현하는 방법이 과도한 일반화, 가잉의 일반화, 제한된 일반화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다 똑같아요. 결론은 몇몇의 고립된 사건의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그 다음에 선변적 관찰입니다. 규칙성을 지가 먼저 전제로 해놔. 그리고 이와 부합되는 특수한 사례만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규칙성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규칙성에 맞는 것만 계속 관찰을 하면, 야, 이거 내 연구 실적이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하고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지식이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결론이 왜곡될 가능성이 커요. 자, 그 다음에 꾸며진 지식입니다. 자신을 일반화된 지식과 정면으로 이해되면서 회피할 수 없는 사실에 직면하게 될 때 자신을 일반화된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막 만들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지식이요? 꾸며진 지식. 왜 처음에 이런 것이 나올까요? 자, 실제로 이렇게 과학적 연구나 지식을 만들어 가려면 이런 것 없이 진짜로 명확하고 불평부당 없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사후 가설 같은 것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과학적 방법은 가설을 설정해서 논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학적 방법은 그렇게 가설을 설정해야 돼요. 사전에 가설을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전 설정을 해야 돼요. 사전. 근데 보통 일상에서 생각 없이 관찰을 먼저 해놓고
그 후에 이 관찰하고 맞는 가설을 만들어내 본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것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원래 과학적 방법은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 가설을 논증하는 과정을 취하는데 관찰을 먼저 하고 이것은 이것 때문에 이랬을 것이다 하고 가설을 나중에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딱 맞아떨어지는 현상이 되죠. 그 다음에 비논리적 사유입니다. 암기하실 것은 아니야. 개별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사건들을 마치 서로 간에 종속되어 있는 사건처럼 인식하는 것들은 것이 비논리적 사유인데 인지적 오류에서는 이런 걸 표현하는 것을 개인화라고 합니다. 자, 뭔 얘기냐면요. 저를 봐봐요. 자신과 관련 없는 사항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관련 지어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한국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 경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어떤 여인이 못 봐. 그 경기. 그래서 왜 못 봐? 자기가 보면 진대 글쎄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식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건데 자신과 관련 없는 것도 다 관련지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축구는 그 축구고 나 이거 텔레비 보는 것은 텔레비 보는 건데 서로 관련이 없잖아. 근데 서로가 내가 보면 진다 이런 식으로 좀 관련성을 갖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비논리적. 아무리 봐도요.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서울시청 앞에서 수십만이 한꺼번에 응원을 하면 기를 받아서 저 유럽의 무슨 축구 선수가 골링을 넣어갖고 이긴다는데 그거 관련이 있을까요? 이 때문에 막 TV에서 막 응원을 기를 넣어줘야 된다며. 근데 아무리 봐도 관련이 없을 것 같아. 그제? 과학적으로는 증명하기가 힘든 얘기죠. 지금 우리 과학적인 거 공부해요. 자, 그 다음에 자아개입입니다. 여러분이 저 말이 조금 재미없어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것 자체가 조사하는 것 자체가 연구가 되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제 과학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는 대상이 지금 사회복지와 관련된 어떤 대상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시적 세계요, 비가시적 세계가 많아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많잖아요. 가시적 세계 같으면 뭐 실험에다가 뭐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화학 연소가 나오고 이렇게 할 건데 이게 지금 눈에 뚜렷이 안 보이는 세계잖아. 그런데 이게다가 과학적인 어떤 개념들을 집어넣고 하려고 설계가 나오고 변수가 나오고 그러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좀 시작이니까 이런 개념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소위 순수 실험 설계 같은 것을 하나 제가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이걸 연구 대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살짝만 나중에 공부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하나 연구하려고 하냐면은 노인들은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쓰면 인지 능력이 올라간다 할 때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독립변수고 이에 따라 결과가 인지 능력이 올라가면 종속변수예요. 그러면 과학은 독립변수를 조작해서 종속변수의 결과값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사례 연구를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화시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으로 조금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기법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나하나 사례 연구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노인들이 많이 있는 주간보호센터 A가 있고 주간보호센터 B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와 B가 본질적으로 또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A는 뭐 센터장이 착해가지고 막
TV도 잘 보이게 하고 즐겁게도 하고 가수들도 아니더라도 불러다가 노래도 부르고 막 계속 함으로써 딴 생각이 할 수 없이 인지 능력이 높아. 근데 이쪽은 막 찌그러져 갖고 그런 그 주간보호센터에 내가 몇 군데 돌아봤더니 막 그렇게 있더라고. 막 들어가는 입구부터 냄새가 나고 막. 그죠? 그러면 여기가 틀릴 것 아니냐고. 자, 그러면 연구가 안 되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실험실처럼 만드는 게 순수 실험 설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려워. 그러니까 순수 실험 설계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A 주간 보호센터, B 주간 보호센터를 섞어보라. 섞기가 실제로는 어려워. 그래서 전실험 설계, 유사실험 설계가 있는 거야. 현장을 그대로 놓고 연구하는. 그러나 이 지금 내가 만든 그 인지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하려면 그걸 확실하게 논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섞어야 돼. 싹 섞어서 무작위로 만들어 놓고 A, B로 이렇게 나누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실험 집단으로 하고 이쪽을 통계 집단으로 한 다음 이 집단만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값이 나와. 그러면 이 통계 집단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실시 안 해. 그리고 같은 시기에 인지평가를 해요. 그랬더니 여기에 인지평가의 능력이 높아졌다면 이 프로그램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지? 여기는 요것이 있어야 이게 높아진 줄 낮아진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이 되는 집단이라 해서 통계 집단. 이쪽은 실제로 실험한다고 해서 실험 집단. 이 실험 집단의 독립 변수인 이 프로그램을 했더니 인지 능력이 올랐다. 그러면 종속돼 있어요. 이런 연구 과정을 계속 공부하는 게 지금 이 사회복지 조사라는 거예요. 왜 한숨부터 쉰데 이게 강의를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실력이 늘어날 거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자, 그 다음에 자아 개입입니다. 관찰자가 자아 특성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만약 무엇을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할 때 자아가 손상을 입게 된다면 그 설명은 대개 자기중심적으로 가겠죠. 대개 객관식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탐구의 조기 종결입니다. 어떤 사실이 완벽하게 이해되기 전에 탐구를 종결 지어보려고. 옛날에 연구가 잘 안 되고 이것저것 미진하면 그냥 신의 영역으로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넘겨버린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기이하는 것과 초현실적으로 기이하는 그래서 신의 영역이다 이런 거. 여러분 우리 그 시기도 실제로 그 원자에 대한 연구 있잖아요. 응? 원자를 들어가 봤더니 원자 속에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었어요. 근데 중성자는 그걸 띄지 않는다는 거고. 그죠? 중성이니까.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중성과 마이너스만 있으면 균형이 이루어질까요? 폭발해 볼까요? 원자가 파괴돼야 맞죠. 근데 원자가 파괴되지 않고 온 우주 물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이것이 우리 인류한테 굉장한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신의 영역으로 넘겼죠. 그러나 찾아냈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달나라 가는 것보다 돈이 더 든대요. 중력 가속기를 만드는 것이. 그래서 드디어 찾아봤더니 양자가 있다는 거예요.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양자는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라 그래요? 양자 시대라 그래요. 양자. 그전에는
한참 동안은 신의 영역으로 넘겨놨었어. 신비 영역.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진안이 창준이 이런 것들도 상당히 모호한 것들도 많이 있죠. 자, 과학적 조사의 특징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 번씩 읽고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예. 과학적, 아까 그 문제 풀 때 너무 기가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볼 때 이제 이상하게 눈에 핏발이 쓰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은데 굳이 그럴 것 없어요. 즐겁게 하시면 됩니다. 과학적 지식의 특징에 객관성이 있어요. 건전한 감각기를 가진 여러 사람이 같은 대상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얻은 인상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 과학적 지식의 특징입니다. 서로 받아들이는 특징이 서로 다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알아두실래요? 간주관성 또는 상호주관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과학적 지식은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연구 과정과 결과가 이해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이해될 수 있어야지 어떤 사람한테만 이해되고 어떤 과학자한테 이해되고 다른 과학자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어떤 개념이라면 이것은 과학적 지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양자학자가 하도 제자가 잘난 척을 하니까 네가 그 이론을 갖고 네 할머니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그 이론은 잘못된 거라고.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할머니가 과학자는 아닐지라도. 그 다음에 경험성입니다. 연구 대상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감각에 의해서 지각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과학은 경험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돼요. 체계성이요. 과거 연구가 내용의 전개 과정이나 조사 과정에서 일정한 틀, 순서,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과학은 있죠. 그대로 되는가를 끊임없는 독립변수를 조작해서 종속변수랑 결과값이 똑같이 나와야 될까요? 나올 때마다 서로 달라버려야 될까요?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 좀 해줘.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재생 가능성이라고 해요. 일정한 절차 방법을 되풀이했을 때 누구나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즉 과학적 지식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재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변화 가능성. 여러분 과학은 한 번 증명되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진리가 될까요? 아니면 때에 따라서 바뀔까요? 바뀌죠. 바뀝니다. 그래서 기존의 신념이나 연구 결과가 새로운 것에 의해서 언제든지 비판되고 수정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뭐죠?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것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죠? 자, 그 다음에 과학적 조사의 특징입니다. 자, 과학적 조사의 특징에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면 철학이나 신념보다 뭐에 기반한다고 그랬죠? 이론에 기반합니다. 자, 이거 굳이 강조 안 해도 이론에 기반한다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정한 규칙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확률에 의한 인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주의가 대부분 과학적인 것인데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것이고 100%는 아니야. 까마귀는 검은가? 까마귀가 까만가요? 까만 확률이 이런 뜻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99.999%다. 그러면 가끔 하얀 까마귀도 생길 수 있겠죠. 실제 있어. 응? 있을 수도 있지. 노란 까마귀. 자, 그래서 확률에 의한 인간성이라는 거죠. 확률에 의한. 그 다음에 일시적 잠정적 결론이랍니다. 이거 두 가지 잘 생각해봐. 99.9999%고 그리고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이니까 그때 당시에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뭘까요? 과학이라고 생각했을 거죠. 근데 천동설로 바뀌었죠. 그죠? 아까 거꾸로 말했구나.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 자, 평동설 주장했다가 지동설로 바뀐 거지. 지금은 뭐가 맞을까요? 천동설이 맞을까요? 지동설이 맞을까요? 지금은 뭐 정확하게 양동설이 맞을까요? 지구도 돌고 천체도 돌고 속도감만 차이가 있을 뿐이죠. 또 일반을 통해 보편적인 것을 지향합니다. 간결을 통해 최소한의 설명 변수로 최대의 설명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이쪽 동네는 y는 이꼴 fx가 나와. x가 뭐예요? 독립변수. y가 뭐예요? 종속변수. 자, 독립변수를 변화시키면 유일하게 종속변수가 결정되죠. 인정합니까? 그래서 독립변수를 조작했을 때 종속변수의 결과값이 똑같이 나와야 과학적 증명이야. 그렇다고 좀 해줘. 부채화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히 측정하고, 자, 간주관성이라는 개념 아까 했죠. 서로 다른 동기도 불구하고 동일한, 그러니까 서로 간주관성은 뭐라고 그랬죠? 상호주관성이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도 결과가 똑같이 이해되고 똑같이 수긍이 돼야 돼. 한국에서는 인정이 되는데 다른 데서는 인정이 안 되면 과학이 아니야. 자, 그리고 관찰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경험이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논리적, 체계적, 경험적 검증 가능성에 의해서 이론의 유용성이 인정됩니다. 또 저게 합률적이라는 말에서 뭘요? 새로운 이론에 의해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정이 가능하다는 말은 그 전 것이 전에 과학이라고 믿었던 것이 허구라는 거죠. 그래서 허위의 가능성에 대해서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최근에 뭐 예를 들어 지금까지 치매에 대한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것이 잘못된 바탕에서 연구하고 있지 않냐고 증명된 적이 있어 지금 최근에.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긍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쯤 계속 그 정도로 연구했으면 연구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맨날 엉뚱한 결과만 나오죠. 그랬더니 처음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 그래서 치매가 극복하려면 우리가 치매 걸리고 나서 근데 극복은 될 거야, 아니? 허위화에 대해서 개방적입니다. 자, 과학적 조사의 논리 전개 방식이죠. 연역이라는 말은 거꾸로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의 흐름을 반대로 하는 게 연역이야.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간다 이런 뜻을 기납법이라고. 알겠어요? 응?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기납법의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뒤따라서 자연스럽게 가는 거니까. 자, 저를 한번 보시고 기납법과 연역법을 합니다. 알겠어요? 가장 단순하게 합시다. A도 죽었다, B도 죽었다, C도 죽었다, D도 죽었다. 경험과 관찰이 먼저라는 거예요. A도 죽었다, B도 죽었다, C도 죽었다, D도 죽었다, E도 죽었다. A도 B도 C도 D도 다 따져봤더니 사람이다. 고로 사람은 죽는다. 이런 사고방식이 기납법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식이 어떻게 따라가고 있죠? A도 죽은 현상을 보고 B도 죽은 현상과 경험을 하고 C도 죽은 현상과 경험을 계속 오면 A도 B도 C도 D도 다 무엇이구나?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 이게 기납법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도요. 직관이나 어떤 명제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사람은 죽는다. 이게 명제야, 명제. 내 말 이해가 돼요? 사람은 죽잖아. 그러면 A도 B도 C도 뭐예요? 사람이잖아. 그래서 A는 뭐 돼요? 그렇게 논리가 나오는 것을 연역법이라고 해요. 연역법은 거꾸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제가 먼저 나오고
A도 B, 사람은 죽는다는 명제가 먼저 나오고 A도 B도 C도 D도 사람이고 고로 A는 죽는다야. 여러분, 우리가 대륙법계를 연역법적 법계라 하고 영미법계를 기납법적 법계라고. 왜 그러냐면은 영국과 미국은 판례부터 공부해요. 그러니까 A 판결, B 판결, C 판결 이렇게 막 판결이 되고 거기에서 일반적 결론을 내요. 근데 대륙법계는 총칙이 먼저 있어. 그러니까 공통되는 총칙 규정들이 먼저 있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명제나 마찬가지지.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사유 방식이 대륙법계 데카르트의 연역적 사유 방식과 영국의 기납적 사유 방식 이렇게 큰 사유 방식이 있는데 두 개 다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틀이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아잡혔어요? 그래서 여기에 연역적 이미 참으로 보편적 원리를 먼저 갖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야 돼. 사람은 죽는다는 것은 보편적 원리요 아니? 이죠. 원리를 가지고 현상에 연역시켜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법칙과 이론으로부터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이해됩니다. 가설, 설정, 조작화, 관찰, 경험, 검증인데 모든 사람은 죽는다. A도 사람이다. 고로 A는 죽는다. 자, 이런 구조가 연역입니다. 기납적 사유 방식. 자, 확률에 근거한 설명으로 과학은 관찰과 경험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관찰과 자료의 수집을 통해서 보편성과 일반성을 가진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주제를 선정하고 관찰을 하고 관찰을 했더니 사람이 죽는구만. 그리고 거기서 유형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경험적 일반화. 그래서 임시 결론을 내려서 사람이 죽을 확률이 99.9%다. 네? 근데 아까 과학은 확률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어느 것이 과학적인 논증에 더 잘 맞죠? 기납적 사유 방식입니다. 이것도 재밌는 예가 있죠. 까마귀 이런 겁다 이런 겁다 삼은 것. 그래서 모든 까마귀는 거물 확률이 99.99999%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확률적으로. 근데 어디선가 하얀 까마귀가 등장할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까치도 까마귀 까라대. 근데 우리나라는 까마귀보다 까치가 많은 이유는 둘이 싸워가지고 까치가 이겼다네. 그런데 일본은 까마귀가 이겼대요. 그래서 일본은 까치가 별로 없고 까마귀가 많고. 근데 크기는 까마귀는 그래요? 그런 것도 재봤어요? 아, 그래요? 자, 연역법과 기납법의 관계입니다. 연역법과 기납법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써져 있죠. 연역법은 구체적인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관찰에 일정한 지침을 제공하고 기납법은 경험적인 관찰을 통해서 기존의 이론을 보충 또는 수정합니다. 어느 것이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많이 쓰냐 하면 경험적이고 객관적이고 확률적이고 변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기납적 사유 방식이 과학적 사유 방식인데 뭔가 있죠. 명제를 끌어와서 직관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다. 보편적 원리가 있다를 제시하려면 연역적 사유 방식도 과학적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철학을 논증하거나 신학을 논증할 때는 연역적 사유 방식을 쓰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방법 이런 거 관찰 방법을 논증할 때는 기납적 사유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뭐 교회 다니시는 분 입장에서 본다면 신이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논증하냐고. 그냥 연역적으로 있다라고 전제를 깔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체화시킬 수 있어. 근데 그게 전제되지 않고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래서 철학적인 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연역보다는 기납주의에 입각한 것이 많아요. 자, 과학철학이라고 써져 있죠. 자, 이 철학이라는 건 인문과학이죠. 인문학이죠. 철학은 모든 학문을 연결짓는 네트워크적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현상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이라는 거야. 인정? 그래서 철학이 모든 학문의 아버지적 성격이 있어. 그래서 기납주의하고 연역주의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전통적인 겁니다. 현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찰 실험, 이걸 통해서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기납주의고, 특히 자연과학 쪽에서는 당연히 과학 철학은 기납적 철학입니다. 실증적이고 기납적이고. 연역입니다.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으로부터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검증함으로써 과학이 발전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연역주의인데, 아무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세계 같은 경우는 연역주의에서도 어느 정도 입각합니다. 사실은 인간이 지능이란 것이 있다. 어떻게 입증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연구가 되잖아. 그래야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 가지 심리적 요소에 지능이 있다. 그러면 지능을 나타내는 인간의 행동 요소가 뭐냐? 그래서 행동들을 적어봤더니 한 2만 개, 1만 개 되더라. 그중에 대표적 표본 한 200개를 뽑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번 물어봐가지고 점수 높은 사람이 지능이 높은 거로 하자. 봐봐. 지능이 있다는 명제하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어디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 자연과학은 그럴 때 부정할 수 있지만은 우리 사회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는 묘해지잖아. 안 보인다고 웃는 건가? 있다고 좀 해줘. 그래서 이제 연역주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납주의하고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것이 실증주의입니다. 증명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증돼야 되고. 과학과 비과학을 철저히 구분하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지식만 타다가 검증. 사회과학도 자연과학과 똑같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 검증된 것만을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래서 사회학의 창시자가 꽁트인데 이 꽁트 때만 해도 실증 사회학이었어. 그래서 증명되지 않는 것은요. 사회과학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랬다. 자,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강조하며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론을 재검증. 그러니까 여기서 재검증하니까 결론적으로 검증할 때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후기 실증주의는 자, 사회를 자연과 동일시한 채 관찰에 의한 경험적 검증을 통해 사회적 법칙을 묘사하려는 실증주의에 대해서 야, 그게 조금 어렵지 않니? 사회적 현상. 그렇다고 좀 해줘. 어렵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안으로 등장한 게 후기 실증주의야. 그래서 거기에 논리적 실증주의, 논리적 경험주의 이렇게 막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연한 명제는 그것이 경험으로 검증될 수 있는 경우에만 유의미하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경험적 검증을 위해 주로 관찰에 의존하므로 관찰되지 않는 것의 존재를 간과하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논리적 경험주의입니다. 과거의 이론들이 확률적으로 검증되는 관찰에 의해서만 정답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유일한 관찰에 의해서는 완전한 진리를 규명할 수 없다는 결의에 따라 진리의 입증 대신 진리의 확인의 개념을 전합니다. 자, 제가 초창기에 사회과학이나 사회학을 실증주의, 자연과학과 똑같은 경험적이고 실험에 의한 그 똑같은 반복성 이런 것으로 연구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고 그랬죠. 꽁트 시대만 해도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별로의 연구를 다 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네요. 자, 뭐냐면은 모든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들에는 똑같은 법칙이 있더라. 이런 걸 막 연구했다니까. 그러니까 개미나 벌이나 이런 걸 인간 사이의 군집을 이룬 것과 같이 결합시켜서 연구했어. 그래서 연구해 봤더니 2대 8의 법칙이 있더라니까. 2대 8의 법칙 들어봤죠? 가르마 2대 8이요? 아니야. 20%가 모든 군집을 이루는 사회 구성에서는 20%가 80%는 먹여 살리더라고요. 벌도 그렇고 개미도 그렇고. 그래서 개미들이 겁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80%는 일을 않는데요. 20%만 그렇게 나대게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인간도 그렇더라는 거야. 인간도 20%가 일을 해서 80%를 먹여 살리더라는 거야. 나머지는 일하는 신용만 보이고. 자, 근데 인간은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개미를 실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실험? 일하고 있는 20%를 다 죽여버렸어. 개미는 죽여도 뭐 괜찮아요. 그래서 개미는 20%를 다 죽였어. 그러면 이제 80%가 100%가 됐죠. 그 중에 20%가 다시 일을 합니다. 자, 반대로도 죽여봐도 되죠. 네, 그래서 80%를 죽여버렸어. 그러면 20%가 100%가 됐겠죠. 그 중에 20%만 일하고 80%는 다시 또.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지구라는 한계, 그 소비재가 한계가 있다면 100%가 다 똑같이 일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빨리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죠? 이거 속도감이 너무 빨라져서 안 돼. 그래서 20%만 일하는 게 맞아. 우리 인간들도 20%만 일합시다. 그러면 80% 노는 쪽에 내가 속해야 되잖아.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여러 형태로서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후기 실증주의는 야, 그렇게 논증만 되는 것이 과학이라면 과학의 영역이 너무 좁아지지 않냐. 사실은 이런 것도 과학이어야 맞잖아요. 다른 조건이 일정 불변이라면 이렇게 가설을 딱 세우고 가정을 해놓고 임금의 변화에 따라서 노동 수요량이 변화될 것이다. 이 정도로도 과학이라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경제학이 되겠죠. 그렇다고 좀 해줘. 그죠? 예.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그 정도로도 과학이라고 해줘야 되고 확률적으로도 그렇게 똑같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면 그냥 과학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뭐 진리를 입증하기는 어려워요. 확인하는 정도만 가지고도 뭐 과학적 영역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 자, 반증주의. 과학은 기존의 이론과 상충되는 현상을 관찰하는 데서 출발하여 기존의 이론의 엄격한 검증을 행한다고 주장합니다. 연역적 이론이 확증될 수 없지만 예측의 실패에 의해서 명백히 반증될 수 있다고 보면서 논리적으로는 연역법에 의존하는 것이 반증주의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적 주체로서 과학 인간관과 주체의 인식에 의해 파악되는 객관적 실제로서 지식관을 특징으로 한 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 요거 여기서부터 줄죠. 객관적으로 실제의 개념을 불신하고 진리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실제의 개념을 불신한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못 해본다 그랬어요. 진리에 대한 객관적 기준. 그러니까 진리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진리라고 볼 수 있는 지식의 개념은 확률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시대에서 주류 학자들이 그냥 주장하는 정도의 실제 우리의 지식이라는 게. 원래 진리라면 바꿔질 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바꿔질 수가 없어야 되잖아. 근데 그러니까 진리의 개념, 지식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과학적 혁명이라는 건데 여기에 과학적 혁명, 과학적 혁명의 등장 배경 해가지고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쉽시다. 여러분, 그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패러다임의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거죠. 조금 이따 있기도 전에 한번 해봅시다. 대표적으로 천동설과 지동설에 관한 패러다임. 여러분, 천동설을 주장하는 세계에서 점진적으로 지동설로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천동설을 주장하는 세계까지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지동설을 주장하는 패러다임과 대립각을 이루면서 천동설은 지고 지동설이 떴을까요? 그렇죠.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과학적 혁명이 인정합니까? 사실은 지구가 둥글다 이런 개념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평평하다고 주장했던 이론에서 지동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잖아. 또 어떤 지식의 축적으로 지동설로 아니 지구 구체설로 바뀐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한 사람이 쿤이야. 이게 혁명이라는 거예요. 혁명은 뭐죠? 점진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탄생해 보는 거죠. 그냥. 인정? 과학에도 이런 혁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쿤은 반증주의를 주장한 칼 포퍼와 마찬가지로 현상을 관찰할 때 기존의 패러다임에 구속될 경우 새로운 인식체계를 수고할 수 없게 돼요. 과학 발전이 저해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천동설로 세상을 계속 봤으면 어떨까요? 케플러의 행성 원리나 이런 원리가 발견될 수 있었겠냐고 없었겠냐고 없었겠죠. 다만 쿤은 포퍼의 주장이 실제 과학의 역사적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과학적 혁명이란 개념을 등장했다. 자, 혁명은 확 바뀌는 거야. 그래서 현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조직하는 근본적인 도식을 패러다임이라 하고 패러다임의 변화는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그대로 돼요. 패러다임의 변화는 점진적인 것이 아닌 혁명적인 거예요. 무슨 적인 거예요? 혁신적인 거, 혁명적인 거. 그래서 점진적으로 바뀌는 누적적 프로세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적적 과정이 아니라 비누적적이고 혁명적 과정이라는 겁니다. 인정? 근데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한 시기에 여러 개의 패러다임이 같이 공존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자, 한 시대에 그때 당시에 천동설론자, 지동설론자 같이 있었겠죠. 기존의 패러다임의 이기가 명백해지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성장하고 이것은 뭐 사회현상도 그렇고 자연현상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패러다임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을까? 지동설이 맞는지 천동설이 맞는지 어느 것이 우위에 있는지 잘 몰랐죠. 인정합니까? 상이한 과학적 패러다임은 실제 본질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반영합니다. 또 주류 학문 공동체의 사회적 성격이 과학이론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즉 과학적 진리는 학문 공동체의 패러다임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갈릴레오는 뭐야? 그 주류 세력에서는 그것을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재판 받고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이제 천동설이 맞다고 그랬어. 그래놓고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지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의 연구 방법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앞에 기출문제 반복성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잠시 좀 쉬었다 오겠습니다. 흉 봤다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은 뭐 흉볼 데가 어디가 있다. 자, 흉볼 데가 없죠. 흉볼 데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자,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입니다.
좀 지루한 것도 이기는 것이 공부입니다.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자, 우리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연구는 사회과학 쪽입니다. 그죠? 음, 흥남 뭐 태풍 올라온다며요. 그럼 기상학 같은 경우는 어디 쪽에 강하죠? 자연과학 쪽에. 사회과학은 인간의 행위와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한. 자, 인간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사회과학에서는 코끼리 행위 같은 것은 연구 잘 안 해. 그죠? 인간 행위와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한 사회 현상을 연구 대상을 하고 이를 분석해서 이런 것을 일반 법칙을 찾으려는 지적 활동이 사회과학입니다. 인간의 행위. 자연과학은 자연현상과 물리적 세계를 탐구하려는 지적 활동이고 우리는 생각보다 자연과학이 더 편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연구하려는 것은 자연과학 쪽이 아니라 사회과학 쪽입니다. 자연과학, 사회. 차이의 비교. 이 책이 제가 선택을 할 때도 이 책이 이렇게 보기에 잘 만들어졌어요. 짝이. 그래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에서 인간행위와 사회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데 자연현상. 그래서 사회과학은 독자적 성격인데 대해서 자연과학은 누적적 성격이다.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사회 일부다. 그러니까 그 연구자가 인간 아니야, 인간. 그런데 연구 대상은 연구자 외부에서 존재해서 연구하는 거죠. 연구자의 가치관이나 개인의 특성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인정합니까? 여기서 연구자의 가치관이나 개인의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자연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은 솔직히 명확한 결론이 잘 도달되지 않습니다. 인정? 근데 자연과학은 명확한 결론이 일단 그 시대에는 도달해요. 새로운 이론이라도 기존의 이론과 단절되지 않은 성격을 갖는 데 대해서 기존의 이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론으로 빈번히 탄생해서 양자가 있네? 이렇게 찾아냈잖아요. 어,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무슨 시대로 바뀔 것 같아요? 전기 시대로 이제 바뀌잖아. 전기차. 근데 전기차를 누가 만들어야 될까요? 신경 쓰지 말까요? 자, 전기차의 거의 7, 80%가 배터리라며요.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가 만들어야 돼. 아니면 원래 자동차 회사가 만들어야 돼. 아니면 앞으로 전기차는 어때요? 상호 자율주행을 한다며요. 그러면 계속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을 거 아니야, 네트워크로. 그러면 KT 같은, 그렇죠. 그런 업체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 나서서 난리야, 지금. 애플도 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구글도 한다는 거고. 근데 다 만들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래요. 음. 자, 갑자기 새로운 이론,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근데 자연과학은 예측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온다며요. 아씨야, 예측력이 안 맞았으면 좋겠잖아. 근데 기상과학이 가장 예측력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맞아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슬프게도 아까 금방 뉴스를 보고 왔는데 부산을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대요. 대한해역을 통해서 부산으로 오면서 반경이 430km나 돼서 서울, 인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맞았으면 좋겠죠. 근데 맞아버려요. 예측력이 생각보다 높아요. 다음 주. 어? 그래서 싹 지나가고 나면 좋겠죠. 뭐. 자, 그 다음에 실증적 방법과 반실증적 방법을 운용하는데 자연과학은 경험적으로 증명해야 돼요. 실증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회과학은 제한적이고 확률적 법칙이 적용되는데 결정론적 법칙이 적용되는 게 자연과학입니다.
사회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받고 사회문화적 특성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의 여러 가지 패러다임들이 거기 나옵니다. 자, 실증적 패러다임이라는 개념과 해석주의적 패러다임의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전제를 깔아줘야 될 것이 있어. 이게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이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과학을 포함한 개념이 아니라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크게 실증적 패러다임, 해석주의적 패러다임, 비판 사회과학적 패러다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사회과학을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실증적 패러다임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을 분류하고 가치 중립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실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객관적 실제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 여기다 줄을 쳐볼까요? 객관적 실제가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증이 증명이야. 그래서 경험적 관찰로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과학 경험적 관찰을 통해 이론을 재검증하려고 합니다. 검증. 실증이 검증이라니까. 현상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일반을 전개하는 것이 중시하는. 자, 그럼 실증적 패러다임은 사회과학에서 뭔가 재검증해서 논증되는 것이에요. 저 사회적 현상이. 그렇게 되면 사회과학으로 취급될 만한 양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아주 적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해석주의입니다. 개인의 일상 경험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개인의 일상 경험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현상의 원인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측정하려고 하면 범위가 좁아져 본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해석주의는 그보다 넓히는 거예요. 이제 소위 사회과학의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끄떡끄떡 전해져. 개인의 다양한 경험과 사회적 행위의 주관적 의미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통해서 설명하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분석 도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상대주의적 양상을 취합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회적 현상을 과학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전부 다 사회과학 범위 안에 들어가 버리겠죠. 그죠? 예컨대 하다못해 이런 거죠. 임금이 오르면 노동 수요가 감소되고 임금이 떨어지면 노동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도 설명이 가능하잖아. 그러면 경제학이라는 사회 현상의 과학이 되는 겁니다. 근데 꼭 그걸 논증을 계속 할 수가 있나? 임금이 올라도 노동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한 번만 논증이 잘못되면 실증주의적 과학이 아니라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과학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사회과학이. 자, 인간 행위의 동기나 의도는 문화적인 코드 또는 사회적 복잡한 규범들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자 합니다. 주로 언어를 분석 대상으로 하려고 하며 말이나 행위의 사회적 맥락, 그 흐름을 고찰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판 사회과학적 패러다임, 갈등적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요. 억압에 초점을 맞춘 게 억압. 그래서 억압받는 집단을 강화시키는 범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연구 절차를 활용하고 이것이 사회과학이랍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억압받는 자들의 그 갈등적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사회과학입니다. 그래서 실증주의와 후기 실증주의자들의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혹은 이념적 가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립성에 입각하여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 반해 비판 사회과학은 패러다임 연구자들은 소위 권한 분배가 인파워먼트죠. 그래서 어떤 권력자들의 권한 분배나 그 옹호를 목적인 토대로 연구 결과를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봐봐요. 자본주의가 발달을 해서 미국이 계속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 경제 성장의 이웃 원리에 따르면 중남미도 같이 성장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나? 예를 들어서 유럽의 경제 성장이 주변에 되니까 그 주변의 작은 나라들도 같이 성장하죠.
주변 원리에 따르면. 그러면 중남미도 그렇게 돼요. 그죠? 근데 중남미는 성장에 대해서 계속 경제적으로 빨려버렸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속 이론이라는 뭐 이론으로 내세워서 설명을 하고 그러죠. 그죠? 그럴 때 그러한 것들을 설명을 하려면 갈등 구조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사회적 이론 같은 것이 종속 이론이 이론이 등장하죠. 자, 이런 것은 사회복지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이고, 자,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조사 연구 방법은 이제 조금 좁아. 그죠? 이 사회과학의 자연과학에 대립되는 뭐 경영학, 경제학부터 시작해서 사회 현상을 보는 아까처럼 종속이론이나 이런 것도 다 사회과학이잖아. 근데 사회복지 분야의 연구는 많이 좀 틀리죠. 좀 더 한정되고. 그래서 연구 방법론의 목적에서 보고, 기술, 설명, 예측. 연구 결과에 추론이나 결론을 내지 않고 간단한 자료나 통계 수치로서 발표하는 것이 보고라. 기술은 인간 행동이나 사회 현상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표시해야 돼. 요거요. 기술 안에는 왜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지 않아. 왜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느냐. 여기에 있어 설명, 기술된 현상의 발생에 왜를 밝힘으로써 사회 현상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설명 즉 왜입니다. 예측은 이론적 기초, 이론의 기초적 명제로부터 보다 복잡한 명제를 추론하는 것이 예측입니다. 요거 한번 봐요. 보고, 기술. 기술 속에 뭐가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는 설명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고, 기술, 설명, 예측. 사회복지조사의 연구 방법론의 필요성입니다. 개인 및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이쪽에 자료 수집과 연구 수집 자체와 조사가 연구가 될 수 있어요. 사회복지 쪽은.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기술을 분석 해석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전문직 활동으로서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부여합니다. 사회복지 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사 대상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합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 방법을 통해서 서비스 프로그램의 효과성, 효율성, 결과 목적 달성의 효과성이고, 자, 비용 대비 편익의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결과와 목적 자체를 초점으로 맞춘 것이 효과성이야. 근데 최소 비용으로 그것을 누려야 되잖아.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하는 게 뭐예요? 효율성이야. 나중에 공부합시다.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 검증하는 사회복지 조사 방법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서 체계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 실천 능력을 제고합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개입 유형 및 개입 시점을 찾아내서 개입에 대해서 목적 달성이 됐냐. 그러니까 사회복지 정책 같은 경우에요. 보세요. 진짜로 사회 통합이 이루어졌냐. 그것 갖고 따지는 게 효과성이고, 그러기 위해서 돈, 비용은 얼마 들이고, 그래서 나오는 편익은 얼마냐 갖고 따지는 것이 효율이야. 그러니까 효과와 효율은 두 개 다 필요하죠. 근데 목적 자체를 중시하는 게 효과고, 그에 따라서 효율 자체를 중시하는 게 효율성이야. 비용,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 대비, 투자 대비 얻어지는 수익.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죠. 끊임없이 목적 달성이 됐는지 평가를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사회복지 실천 이론 및 조사 방법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사회복지의 일반적 지식 확대 및 실천 기술 개발에 공헌합니다. 사회복지 조사에 대한 연구 윤리입니다. 사회복지는 연구부터 시작될까요? 조사와 연구가 거의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조사 대상자가 무엇을 보호하자는 거예요? 사생활을 보호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익명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자, 이거 사생활을 보호해야 될 여러분의 입장이 지금 사생활을 보호해야 될 대상이 보호할 자죠.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로서의 근무 역할이 끝나면 공개해도 되나요? 만약에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번 신세를 조져버린다. 2번 업무상 비밀 누설죄가 됩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 신세 조져버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허락을 받았어. 또는 이 연구 결과가 학문적인 좀 가치가 있어서 학문적 자료로 또는 내가 쓰는 논문의 자료로 좀 쓰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허락을 받았어. 허락을 받으면 공개해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그때도 익명성은 보장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허락을 안 받으면 쓸 수가 없고 허락을 받으면 쓸 수는 있는데 그때도 뭐가 보장돼 있어야 된다고? 익명성이 보장돼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목적 및 내용, 조사의 범위와 절차, 조사의 혜택과 위험성, 조사 결과와 활용 계획, 그리고 오늘날 요것 때문에 미치죠.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약서 쓸 때 개인정보 그 동의서를 쓰잖아. 그죠? 그러면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거 안 쓰면 안 되니까 쓰는 거예요. 조사 대상자가 자발적 참여와 동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자,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자, 조사 과정 중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돼요. 고지된 동의는 조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활용됩니다. 특히 아동 대상 연구에는 부모 등 후견인에게, 자, 부모는 후견인이 아니라 친권자입니다. 그 친권자에게 고지된 동의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은 동의를 받는다는 뜻이야. 친권자는 두 사람이거나 가끔 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후견인은 한 명이다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통 둘이 다 후견인이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 안 계셔서 삼촌이 이제 키우고 있다 그러면 숙모는 후견인이 아닌 거야. 상식. 근데 친권자는 두 명이죠. 조사 대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 조사 대상자를 속이거나 특정 답변을 유도해서도 안 되고, 조사 연결에서 인간을 목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수단으로 생각해야 돼요. 목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래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동료 조사자들에 대한 정보 개방을 통해서 조사의 비용 대비 편익의 효율성을 높여줘야죠. 효율성을 기해야 돼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실패 등 모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실패하는 것도 하나의 뭘까 될까요? 그 자체도 조사 연구 자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의 익명성 자체가 조사 내용의 비밀 유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익명성만 있으면 막 공개도 된다는 뜻 아니야. 다시 말하면 제가 그걸 연구 자료로 쓰거나 그러려면 허락을 받고 써야 되고 익명성이 보장돼야 돼요. 인정하십니까? 조사 연구의 공익적 가치가 조사 연구 윤리보다 우선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공익적 가치가 모두 다 우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카운슬러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조금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정보나 이런 것을 들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비밀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정보가 제가 클라이언트 자기 자신이나 주변에 현존하고 급박한 위험을 야기할 만한 정보일 수도 있을까요? 있다고 좀 해줘. 있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할까? 자, 이럴 때, 자, 사익과 공익의 중간에 딱 써버리죠.
보호가치의 중간에 섰을 때는 자기가 판단이 안 되면 슈퍼바이저의 판단을 또 얻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예컨대 청소년을 학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든지 노인을 유기하는 모습이 있다든지 아니면 클라이언트 자신이 자살 의사가 충분히 나타났다든지 그럴 때는 관계기관에 알려도 괜찮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도 알려도 돼요. 그럴 때는. 자, 그리고 요거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이런 질문 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렇게 조사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속한 사회복지 공익적 집단에 침해가 될 만한 사건을 지금 행하고 있음을 내가 인지했어. 다시 말하면 그럴 자격이 없는데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 그걸 내가 인지했다니까. 그러면 내가 속한 공익적 이익과 이 사람이 속하는 사익적 이익 사이에 경계선상에 또 섰잖아. 그럴 때 나는 관계기관에 고발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 질문을 던진다는 거야. 해야 돼. 또 해야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감사관이 아니에요. 누구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발까지 하는 권리는 없어.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속한 공익적 가치가 언제나 우선해만 안 돼. 알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평가해서 고발하는 집단이 또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집행과 감사가 동시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두 권리를 같이 갖고 있으면 어쩌게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고발을 하고 나오죠. 자, 그러면 써? 못 써? 뭐 안 되죠. 당연히 있죠. 어떤 옛날에 우리 나라만 해도 도의원, 부사, 목사, 군수, 혈령, 현감은 그냥 행정관이고 그 감찰하는 감찰기관이 감사야. 일반 법인에서도 이사와 감사가 같이 겸할 수 없죠. 마찬가지잖아. 이거대도 이렇게 이 클라이언트를 도와줄 위치에 있는 이 센터장이나 이쪽이 뭐 어떤 비리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것 있잖아. 지금 기준이 그걸 갖다 막 고발하고 있으면 이상하잖아. 그러면 뭐 감사관이 돼버리잖아. 잘못하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집단의 공익과 그 보호 대상자 사익이 서로 대립되어 있을 때는 공익이라고 무조건 우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나중에 스스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평가해서 보고할 대상자가 따로 있겠죠. 그 기간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좀 지원을 하다가 조금만 뭐 될까요? 우리 학교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만 해도 이 수업을 안 들어야 될 어떤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취업할 의사도 없고 막. 그 다른 데가 다 고발해봐라. 그러면 쓰겠어, 못 쓰겠어. 저 사람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문제 풉시다. 왜냐하면 경험상 조금 더 지나면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요. 알겠죠? 그거까지,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자, 풀 때 이제 책도 찾아가면서 봅시다.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부정확한 관찰. 자, 규칙성을 전제로 이하 부합된 특수한 사례만 관찰하는 선별적 관찰이라고 있잖아. 그죠? 기억 안 나? 자, 이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누가 또 아이고 그러네. 서로 상처받게. 자, 자 105페이지에 있는 거죠. 거기에 선별적 가찰해가지고 규칙성을 전제로 이하 부합된 특수한 사례만 가찰하는 게 선별적 가찰이었잖아. 그러면 또 선별적 가찰, 관찰자의 자아 특성의 현상을 이해하는데 이건 자아 개입이죠. 무슨 개입? 예. 그래서 자아 특성이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후 가설 설정, 의식적 활동의 부재로 현상에 대한 정확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확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정확한 관찰이야. 과도한 일반화가 뭐예요? 제가 맨날 강의할 때 몇몇의 고립된 사건의 경험을 일반화시켜 본다 그랬죠. 관찰된 소수의 사건이나 경험을 근거로 현상의 규칙성, 보편성, 일반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도한 일반화야. 맞췄어? 맞히겠다고 좀 해줘. 자, 그리고 자신의 일반화된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사실이 아닌 정보를 그냥 만들어내는 게 꾸며진 지식이잖아. 응? 금방 해도 잊어먹죠. 그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 자식들 공부를 누구 닮아서 뭐든지 이제 알았다. 그렇게 써놔. 그죠? 누구 닮아서 공부 못해? 이제서 알았어. 자, 2번 문제입니다. 과학에서 기억은 과학자 공동체가 속한 모든 사람의 동의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간의 동의를 말합니다. 이게 객관성이에요. 자, 그리고 일부가 자기들끼리 동의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자, 이것을 간주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관성과 간주관성이 그 밑에 설명에 나와 있죠. 상호주관성이 간주관성이야. 그래서 다른 연구자들을 또 연구 결과에 가담하면 똑같이 방법으로 똑같이 이해가 돼야 간주관성입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갑니다. 과학적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거. 연역적 논리, 연역법적 논리와 상대적 우월성을 지지한다. 자, 연역법과 기납법은 아주 금방 읽어서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윤리적 실천을 과학적 방법이 윤리적 실천, 과학적 방법은 윤리적 쟁점을 부각시킬 수는 있어도 윤리적 실천을 수행한다고 과학적 방법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아까 공부했죠. 모든 지식은 뭐라고 공부했죠? 잠정적이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 그 106페이지에 과학적 조사의 특징 해가지고 그런 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한번 확인해요. 그죠? 자, 우리가 잊어버린 속도가 얼마나 빠르다? 빛의 속도보다 빨라. 그죠? 잠정적인 것이다가 그 동그라미 4번에 있었잖아. 그래서 3번과 4번을 묶어서 기억하라고 그랬죠. 확률적이고 잠정적이고 그런 거 기억납니까? 자, 연구의 반복은 요구 안 된 거야. 과학적 방법은 당연히 계속적인 독립변수 조작을 하면 종속변수의 결과값이 똑같이 나와줘야 돼요. 자, 선별적 관찰은 오류입니다. 무슨 쪽 관찰은 오류라고요? 선별적 관찰은 대표적인 오류야. 그래서 규칙성을 전제로 이해와 부합되는 특수한 사례만 계속 관찰하는 게 뭐야? 선별적 관찰이야. 그러면 뭐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인정? 4번. 다음 중 연역법과 기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연역법과 기납법은 상호 배타적 관계. 이런 문제만 계속 나오죠. 상호 보완이라 그랬어. 배타적이라 그랬어. 연역법은 가설을 설정하는 데서 출발하고 기납법은 관찰을 통해서 일반화된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연역법은 사람은 죽는다. A도 B도 C도 사람이다. A는 죽는다. 자, 기납법은 A도 죽었다. B도 죽었다. C도 죽었다. A도 B도 C도 사람이다. 고로 사람은 죽는다. 확실히 논리가 틀리죠. 기납법은 특수한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냅니다.
특수한 사실, A가 죽었다, B가 죽었다가 특수한 사실이야. 기납법은 주제 선정, 관찰, 경험적 일반화, 그리고 이론을 정리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회과학의 특성입니다. 자연과학에 비해 인과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끊임없이 변하는 사회 현상을 규명하고 관찰 대상물과 관찰자가 분명히 구분되는 건 자연과학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그 문제는 어디에 있어 지금? 바로 109페이지에 있는 차이비고 그거 표요, 표. 여러분의 얼굴 모습이요. 팠다고 다 하냐 하면서 좀 짜증을 내십니다. 자, 인간의 행위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게 사회과학이고 사회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 자, 그 다음에 6번. 자, 쿠노의 과학적 패러다임이라고 그랬죠. 머릿속에 있죠. 딱 정리를 해서 알아도 천동설과 지동설 얘기야 지금. 그것 말고도 수많은 패러다임이 있는데 예, 창조론과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패러다임이 있었죠. 그런데 패러다임은 현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조직하는 근본적인 도식이고 한 시기에 여러 개의 패러다임도 공존할 수 있다고 해서 서로 감동받았어요. 과학은 지식은 누적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진보한다 그랬죠. 비누적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적적 프로세스가 아니라 그랬죠. 기억합니까? 비누적적 프로세스에 의한 과학혁명으로 되는 것이 그 과학적 패러다임입니다. 또 한꺼번에 또 집단 그 뭐죠? 시치미를 떼부르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봐봐. 그 특징해가지고 자, 기억, 니은 누적적이요, 혁신적이며 비누적적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 줄 쳐졌을 걸? 그로부터 10분 지났을 걸 지금? 응. 자, 그다음에 상이한 과학적 패러다임은 실제 본질에 대한 다른 입장을 반영합니다. 기존 패러다임의 이기가 명백해지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전환됩니다. 획기적으로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자, 7번.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판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은 억압받는 집단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고 그랬죠. 금방 읽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패러다임은 객관적 실제라는 개념. 자, 객관적 실제라는 개념을 신뢰한다. 거기 줄을 한번 쳐봐. 객관적 실제 개념을 불신하고 108페이지 뭐라고 썼어? 진리에 대한 객관적 진술을 거부해 본다 그랬잖아. 찾았어요? 108페이지. 그 위에서부터 그 논리적 실증주의, 논리적 경험주의 밑에 반증주의 밑에 포스트 모더니즘 그 줄에 첫째, 두 번째 줄 후단부터 객관적 실제의 개념을 불신하고 진리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거부한다 해서 감동받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해석주의 패러다임은 삶에 대한 주관적 의미에 한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실증적 패러다임은 경험적 관찰. 실증은 경험, 확인, 실증 이런 개념이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험적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후기 실증주의자들은 패러다임은 인간의 비합리적 행위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주의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들을 모두 고르는 겁니다. 자, 개인의 일상 경험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좀 해석하고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했었죠. 그 따라서 말이나 행위의 사회적 맥락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언어를 분석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현상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그러면 이건 해석주의가 아니라 실증주의예요. 뭐가 아니라고요? 해석주의가 아니라 실증적 패러다임입니다.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 갈등적 패러다임이고
주로 일상에서 나타난 현상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언어를 중시하고 이런 것들이 해석적 패러다임이고 과학적이고 관찰이고 증명이고 이런 것은 실증적 패러다임이야. 끄떡끄떡 좀 해줘. 따라서 리을이 들어가면 정답이 안 되고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은 사회복지조사의 연구 방법론에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실전 현장에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조사 관련 지식 필요하죠. 개인 및 지역 주민의 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 필요합니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실전 기술 개발에도 필요하고, 자,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의 결과 발생, 목표 달성이 효과성이고 비용 대비 편익이 효율성이라고 그랬죠. 이 평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9번은 뭐야? 그래서 5번입니다. 10번부터서는 조금 달라졌죠. 10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가? 10번 공부했습니다. 이런까지 봅시다. 자, 사회과학의 연구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조사하는 설문지도 응답자의 동의와 자발적 당연입니다. 당연해요.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거요.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피해를 줘도 된다. 이렇게 써놓으면 그 말이 될까? 응답자의 익명성과 비밀 보장을 부들부들 떨면서 강조했습니다. 연구의 공익적 가치는 일반적으로 연구 윤리보다 언제나 아니죠. 내가 속한 공익적 집단에 대한 가치가 언제나 높은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정답 몇 번? 4번. 타인의 연구 결과를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표절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